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은행텔라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이제 1권을 다 끝내고 이번 차시부터는 이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번 차시인데요. 수신 일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업무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법률적인 것, 또 실무적인 것까지 다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격증에 있어서도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우리도 이 부분은 꼼꼼하게 또 여러 차시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신 부분인데요. 이 과목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신 부분이에요. 수신하면 뭡니까? 돈을 받는 행위죠. 원래는 이게 믿을신이거든요. 신뢰를 받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으면 뭐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맡기는 행위 수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신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재에는 가계 여신만을 언급합니다. 기업 여신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보통 텔라 분들보다는 상담력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적인 대출 전문력이라는 자격증이 또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 심사 하실 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환, 네 번째로는 내국환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수신 부분에 있어서 22문항이 출제가 돼요. 전체 100문제 중에서 22문항이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3차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자, 수신에서 이제 일단은 수신 일반. 이 수신 일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우리 이제 계약에 1권을 할 때, 1과목을 할 때 수신 창구 실무 법률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같이 이렇게 학습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던 뭐 계약이라든지 또 약관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거래 상대방, 누구랑 거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신규, 입금, 지급, 해지,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볼게요. 자,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한번 볼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어떠한 법적 성질을 설명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금은 고객과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고객은 은행에 금전을 맡기며 은행은 고객이 맡긴 금전을 소비하고, 그럼 뭐 떠올르셔야 돼요? 소비 임치 계약이다. 기억나시죠? 어떤 소비? 금전에 대한. 그래서 예금주가 돈을 맡기면 그걸 은행이 소비를 해야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뭘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비한 뒤에 임시로 임치했던, 고객이 원하면 다시 반환하는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소비 임치 계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소비하고 나중에 고객이 청구에 의해서 동액으로 반환하겠다는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으로 본다. 예, 맞는 얘기고, 추가해서 또 우리가 뭐 설명했었죠? 부합 계약이다. 또 상사 계약이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금거래 신청서 징구시 유의사항. 이제 고객이 오셔가지고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실 텐데, 요거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 유의하셔서 받으셔야 되냐는 거죠. 예금주가 작성한 예금거래 신청서를 받아 미비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정한 이렇게 핀페이드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창고에 앉으셔서 고객이 직접 누르시게 되는데, 이 비밀번호는 동일한 숫자, 오름차순 뭐 1, 2, 3, 4 안 되죠. 이렇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연속 순위를 안 되는 거고, 또 뭐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그런 숫자들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현금카드 발급이나 이체 등록,
또 뭐 전자금융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금거래 신청서상에 거래 인감 서명을 받고 뭐 거래 인감이나 서명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인감이 있을 때는 인감 쓰시고 본인이 가서 신분증 가져갔을 때는 서명하시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기명식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성 증서나 이런 것들을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건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규 상태에서 신규를 할 때 실명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할 때 실명 확인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기명 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 인감이라든지 실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통장식 양도성 예금은 정기예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기예금처럼 동일하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필로 받아야 된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71쪽에 이제 해지할 경우에 유의사항은 무엇이냐. 예금주가 해지 요청 시에는 상당한 좀 주의 의무를 다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비밀번호 맞는지 인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신청서도 받으셔야 되고 해지 신청서 보통 이제 찾으실 때 전표라고 해서 초록색 전표 있는 거 아시죠? 파란색 그거 받으셔가지고 인감 일치 여부 확인하고 본인 여부 확인해서 해지 처리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점에 무기명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는 실명을 확인해서 해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실명 처리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지된 통장은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페이드라고 해서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게 있어요. 그거 찍고 뒤에 마그네틱 다 띄고 이렇게 해지 표시해서 내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받는 서류는 한번 좀 보시는데 뭐 당연히 가족관계 내용도 알아야 되고 뭐 명의 변경 신청서도 받아야 되고 왜 누구의 명의로 해야 돼? 상속인의 명의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서류는 다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원래 상속예금은 공유설이 통상이지만 은행에서는 합유설로 처리를 해서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를 해야지만 해지해주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안정성이 높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각 은행별로 업무 처리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2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자, 예금 약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관하면 우리가 해석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떠오르시죠? 예,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번 볼까요? 약관 적용의 순서. 자, 약관 적용의 순서 하면서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렸었어요. 그쵸?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있을 거고 유형별 약관이 있다. 유형에는 뭐 입출식, 거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거치형이 있을 수 있고 적립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거래 유형별로 각각의 또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품 중에서도 개인별로 또 특별 약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용 순서는 개별 약관, 상품 약관, 그 다음에 입출식, 그 다음에 기본 약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별 약관 우선 적용 원칙 요거 꼭 기억하시도록 했는데 그것이 나오는 거네요. 자,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상품별 약관이 적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틀렸네요. 그쵸? 순서도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약관을 은행에 비치하고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명시 의무화. 예, 그쵸? 게시하는 거가 명시라고 그랬죠.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명시.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교보 의무 있었잖아요. 그쵸? 요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당연히 지키는 거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3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이에요.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 1개월 전에 영업정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래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되고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어음규한 업무규약에 따른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또 뭐가 틀렸을까요? 약관 변경 내용이 거래처가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 약관을 시행의 1개월 전에 요거까진 맞았는데 3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면 되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은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다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약관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거 했고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연인은 사람은 누구나 예금자가 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예금 수납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 예금 수납 뭐 절차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만 예금은 어때요? 이 사람이 무능력자라고 나중에 판단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돌려주는 주체가 우리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금은 가능합니다. 그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은행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 명의로 거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법인, 즉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이런 경우에는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시고 대표자가 하면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위임을 한다든지 보통 큰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자가 직접 오시지 않잖아요. 거기 대리인이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뭐 법인 인감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법인 인감 도장이라든지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거래하며 출납공무원과 거래 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다 기관장 명의로 하겠습니까? 출납공무원이 위임을 받아서 하시도록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 대신 그 위임 받을 때 최초 서류를 잘 챙겨 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좀 넘어갈까요? 네. 8번, 7번은 한번 여러분 보시면 9번까지 연계해서 쭉 보시면은 뭐 문제를 풀면서 학습이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9번에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비거주자 판정 요령에서 9번의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판정 기준표 작성 결과 항목 모두 예스로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판정 기준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카피해서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이렇게 신청서가 있고 거기 판정 기준이라고 돼 있어서 가번부터 아번까지 쭉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가번부터 아번까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예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주자로 봐요. 네.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같이 좀 볼게요. 10번은 예금 거래 시 실명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 계좌 개설시마다 실명 확인 증표 원본에 의해서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개설시마다는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보통 예금 한번 개설했다. 근데 그 개설된 거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한다 그러면 실명 확인 안 봐도 되지만 저축예금 가입한다거나 또 정기예금을 추가로 가입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개설시마다 실명 확인 증표를 받으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ARS 및 인터넷 등 실명 확인 증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하나 뭐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1382로 전화를 하시면은 주민번호를 넣고 발급일자를 넣으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실신고돼 있으면 분실신고돼 있다 그러고 발급일자가 최종적으로 틀리면 틀린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대리인에 의한 신규 개설 시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그 다음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그 본인이 이 사람한테 내가 위임을 했소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을 거고 그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이어야 돼요. 인감도장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틀린 얘기고요. 예금거래 신청서에 실명 확인 필 표시를 하고 기명 날인한다. 맞고 은행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열람한 행정민원 서류는 서류 원본에 준하여 처리한다.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뭐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갖고 오지 그쪽 행정기관에 있는 원본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75쪽 볼게요. 예금거래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니까 비밀번호는 남이 쉽게 알 수 있는 동일 숫자나 연속 숫자 제한한다. 맞고요. 대리인에 의한 통장 개설 시 본인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4번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함께 보관해 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카드 발급이나 이체 등록,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적금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뭐 자동이체 걸어드릴까요? 또 입출시 통장 하시면 현금카드 발행해드릴까요? 체크카드 발행해드릴까요? 또 인터넷 뱅킹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기명식 예금은 서명 또는 인감을 받는다. 자, 이거는 지금 신규시잖아요. 예금거래 신청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받는 거죠? 무기명 예금은 해지할 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실명 확인도 해지할 때 한다. 그 다음에 5번은 거래 인감 서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2번은 뭐 10번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공동명의 예금.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공동명의 예금. 공동명의 예금은 뭐로 처리하라 그랬죠? 제가 합유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민원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총유, 공유, 합유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총유 다 한 덩어리예요. 네. 공유 공동 소유니까 금이 딱 거져 있죠. 요거는 갑거, 을거, 병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유는 이렇게 돼 있긴 돼 있는데 따로 떼어서 처분하지 못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처분하려면 여기 합유죠. 합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동명의 예금도 잘 받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유처럼 공유설이 맞지만은 합유처럼 처리를 해라. 그런 개념만 있다고 하면은 13번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에 보니까 지급 청구를 할 경우에 공동명의인 중 대표자의 기명 날인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원이 합의해야 된다, 전원. 그 다음에 공동명의 예금주 각자의 분할 청구 금지. 예, 제가 점점점 해놨죠? 분할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산 원장에는 1인만 등록한다. 이건 전산 원장이 2명, 3명 등록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뭐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1인만 등록을 하되 이렇게 관리는 하는 거죠. 전원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는 해놔야 되고 원장상에다가 공동명의 예금주 각자의 단독 청구는 금지합니다. 예, 합의의 개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금을 받아야 할 텐데요. 입금을 받을 때만 현금이야 크게 문제가 없죠. 금액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금하면 되는데 수표나 어음일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또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백지 어음 또는 백지 수표는 입금인으로부터 누구로부터요? 입금인이 보충하도록 해야 돼요. 뭐 은행원이 막 보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입금인으로부터 백지사항을 보충하도록 한 뒤에 수납을 받는다. 어음 앞면에 지시금지 문헌이 있는지, 지시금지 문헌이 있는데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시금지 문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음은 수납할 수가 없다. 장당 발행 한도 초과를 하는 가계수표는 만약에 발행인 본인에 의한 청구라면 가능하겠지만 타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장당 발행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부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만 수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음이나 뭐 이런 거면은 금, 뭐 이렇게 있으면 약소금 이렇게 돼 있고 뭐 금, 원, 정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쓰면 여기에 여백에 금액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바짝 붙여서 써라 이 소리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당좌 수표는 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납할 수 없다. 일단 수표는 제시기간 경과해도 수납은 가능하긴 한데 제시기간 경과로 부도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시기일 경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서 수납인한테, 그러니까 소지인한테, 입금자한테 알려드리고 과태료를 미리 받아서 별단 예금에 예치를 해뒀습니다. 부도 날 걸 대비해서요.
그 다음에 77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 밑에 보면 해설을 좀 꼼꼼하게 해놨어요. 근데 해설 좀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좀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예금의 입금 업무 맞는 설명을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각각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야겠습니다. 1번 어음수표 수납 시에는 법적 기재 요건이 완비 여부를 확인하고 공란이 있을 경우에 백지어음은 누가 보충한다고요? 입금 의뢰인에게 보충하도록 은행원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은행원이 백지수표를 보충 수납 처리한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배서가 연속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된다. 예, 그렇죠. 배서 연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배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 본인이 직접 입금 시에는 장당 발행한도 초과하는 가계수표는 수납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있다로 바꿔주셔야 되고 수표에 나란히 두 줄을 그은 것을 횡선수표라 하며 일반 횡선수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횡선수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횡선수표는 뭐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액권 수표를 발행을 했다. 뭐 한 1억짜리를 발행했다. 그럼 분실될까 봐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죠. 물론 그 수표의 사본도 보관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충도 하겠지만은 함부로 혹시 분실되어도 유통되지 않도록 이렇게 횡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횡선 수표고요. 이렇게 횡선이 그어 있는 수표는 거래처와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은행이나 거래처만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특정 횡선 수표라고 해서 땡땡은행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땡땡은행 땡땡 지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이 은행에서만 수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배하면은 그거는 부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횡선 수표를 수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혹시 수표 소지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표 분실을 좀 방지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횡선수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 거래처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거래처. 그 다음에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는 수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선일자 수표도 수납은 가능합니다. 선일자 수표라는 게 뭐예요? 오늘이 뭐 예를 들면 5월 20일이다. 근데 수표 발행일이 5월 22일로 돼 있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느냐? 일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수표는 왜 그런가요? 수표는 일람 출급성이라 그래서 제시와 동시에 지급을 해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행 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시기일 때문에 중요한데 수표 같은 경우는 제시기일이 10일이에요. 발행일 포함 11일인데 사실 제시기일이 경과돼서 제시기일 경과로 부도나는 경우는 수표는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자기합 수표는 1년치가 돌아와도 다 지급을 해주니까요. 나머지 16번도 연계해서 한번 입금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17번 한번 볼까요? 지급. 자, 여태까지 입금을 봤으니까 지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급 업무 시 서명 또는 거래 인감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현금 자동 지급기나 ATM기 사용해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인감 생략 가능하잖아요. 너무 쉽죠? 현금카드 창구 지급 시 현금카드 만약에 ATM기나 이게 다 고장이 났다. 그럴 경우에 창구에 가서 카드를 내밀고 지급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거래인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카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별도의 자동납부 또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아서 관련 사고로 원청상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거. 그럼 거래인감 필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예금주가 통장이나 기타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아무리 예금주가 하더라도 일단 거래인감이 있으면 거래인감이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래인감이 없다, 분실했다 그러면 분실 재발급 처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금주와 사전 약정이 있거나 특별히 별도 규정을 있는 경우에는 또 뭐 어떠한 경우에 개별 약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전에 이미 사전 약정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지 업무도 간단하게 보죠. 18번 보니까 다음 중 해지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해지할 때 통장 증서 등과 찾으실 때 전표, 거래인감, 비밀번호 확인해야 된다. 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당좌나 가계당좌는 전 영업점에서 해지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해당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좌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CD, 표지여움, 무기명 정기예금은 실명 확인 후에 해지한다. 이거 말씀을 드렸죠. 해지된 통장은 해지필 표시를 하고 MS를 제거하는 뒤에 그 마그네틱선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걸 MS라고 하는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입니다. 이거를 제거하고 예금주에게 교부한다. 미정리사항이나 사고신고 등록, 그 다음에 미결제 타정권 등의 유무를 당연히 확인해야 돼. 이건 뭐 전산으로 다 확인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신 일반 중에서는 우리가 약관이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거래 상대방, 신규, 입금, 지급, 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예금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